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 분의 여성 정치인이죠. 자, 노련한 정치인 그리고 신진 정치인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또 첨예한 현안이 이제 4건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양보 없는 맞수 대결 기대를 해도 되겠죠? 자, 국민 맞수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 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정치권에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세력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과거사 언급은 없었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의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평가가 여야간에 극명하게 엇갈렸죠. 여당에서는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랬고요. 야당은 대통령의 인식이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죠. 자, 두 분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경축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행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는 사실 이제 캠프 데이비드 방문도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제시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특히 국가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길래 저런 식의 그 뭐 히틀러 때 뭐 괴베스 같은 뭐 사운동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대한민국을 히틀러 시대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민주당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반국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운동가를 위장하고 허위 선동을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기 때문에 이런 반국가 세력에 굴복하지 말라, 이걸 문제 삼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팩트 아닙니까?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 없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제시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팩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그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너무 늘어놓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복절의 의미와 그 가치를 좀 오염시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2023년에 왜 그 70, 80년대에 뭐 얘기했던 그런 멸공, 반공 뭐 이런 가치들이 왜 이 연설문에서 보여져야 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대통령이 냉동인간도 아니고 뭐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서 날아온 것도 아니고 예. 왜 아직까지 그 과거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혼자 분노에 차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대통령의 그 연설문에서 나오는 그 활개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공감을 하실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보통의 국민들이시라면. 두 번째는 광복절은요. 선조들의 숭고한 노력으로 일제의 굉장히 불법적인 그 침탈, 지배로부터 우리가 주권을 회복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대통령의 연설에서 보면 일본이 여전히 자성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라던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심지어 파트너라고까지 칭하면서 일본을 좀 높여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본과의 협력적 관계를 맺어가는 게 윤석열 정부의 방향인 것은 알겠으나, 그것이 우리가 일본의 불법적 지배로부터 광복된 그 날에 경축사로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야 간의 이제 대치 전선이 분명했던 발언을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발언입니다. 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놓고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언급인 건지 아니면 내년 총선까지를 생각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담긴 발언인 건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김행필 의원. 네. 이건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실제 존재하고 있는 세력이죠.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종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고 하는 민주당 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일본에 있는 7군데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문제 삼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래경을 혁신위원장으로 초빙을 어렵게 모셨죠. 예. 이분의 경우 이적행위, 간첩행위를 한 이석기 통진당 대표의 석방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천안함이 자폭했다고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의 진원지가 미국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그 중요한 평화 그 혁신위원장으로 모셨을 적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래경 같은 분을 뭐로 정부에 모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조폭 출신인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그때 당시에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어기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상황에 처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그 엄중한 시기에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그 대북 송금 800억 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은 간첩을 잡는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전혀 경험과 기술이 없는 경찰로 넘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간첩은 누가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의 신부 2명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떨어져라 이런 식의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간첩단 사건 작년에 있었죠. 창원의 간첩단 사건 작년에 있었습니다. 민노총에 간첩이 침투했습니다. 북한 혁명 전위당이 그 진보 정당의 숙주화 전략을 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민변 등의 코드 인사된 판사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표적으로 박병권 판사 같은 경우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이러한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다 인권, 자유, 민주에 포장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왜 제주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는지 왜 이래경 같은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도 시간 충분히 있으세요? 네. 아니 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심플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도대체 뭐냐. 지금 이 말이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간첩이라는 건가?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여러 가지 뭐 정황상 추측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 간첩단 사건 언급해 주셨고 민노총의 뭐 일부 세력들이 뭐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 저도 보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적법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에요. 근데 왜 그 일부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확증 편향이고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 해석을 비대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과하게 일반화하고 있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거리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간첩들한테 나라가 잡아먹히게 생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광복절의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대중 연설을 하면서 대중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식의 그 태도를 보여주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도대체 왜 저렇게 혼자 화가 난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은 무엇이며 결국에는 대통령이 봤을 때에는 본인을 추종하거나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닌 본인에게 비판적인 세력들은 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싸잡아 비판하고 싶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메시지의 의미에서도
굉장히 뭐 어떤 의미를 담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 폭력적인 언어까지 좀 쓰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모호한 어휘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연설로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또 다른 논란 한 가지는 그겁니다. 뭐 여당의 아주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했어요.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전쟁 기념사 같았다 이런 비판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뭐 광복절 날에 일본을 파트너라고 한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무소속의 금태섭 의원은 사실은 이제 여야를 싸잡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광복회장이 나서서 친일파 타령을 했다. 그러더니 이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 그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를 말하면서 약간 적대감을 키우면서 갈라치기를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대통령께서 저처럼 구체적으로 이 간첩단 사건 등등에 대해서 언급하실 수 없죠. 일반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도 민주당은 유엔사 해체를 동조를 하시는지 종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모셨는지 도대체 왜 통진당을 그렇게 옹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체성에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정말 간첩은 단 한 명도 대한민국에 침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거기에 수많은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간첩 잡는 노하우가 없는 경찰로 넘겨서 내년부터 간첩을 도대체 어떻게 잡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일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지금 전 세계가 세계 질서가 새롭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진영과 한미일 플러스 유럽 아태까지 인도 태평양까지 해서 자유진영과 북중러가 새로운 신냉정 체제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진영과 함께 갈 수뿐이 없는 그러한 숙명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그간에 일본 왕 그리고 일본 수상이 58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사과하라고 사과 타령만 하고 있어요. 같은 날 8월 15일 날 광복절 대통령 축사가 있었던 날 어떤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요. 그 잘 아시다시피 성공회에서 그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이 많이 있었죠. 광주. 네. 거기에 588 세력이 모인 거 기억나십니까? 588 세력들이 모였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민주운동 동지회 민청학령으로 때문에 주대환 씨 사형 선고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삼민투 위원장인 함은경 씨 이분도 사형 선고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됐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사파 운동가 588명이 당일날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벌렸던 시대의 잘못을 우리가 설거지하겠다. 네. 그리고 종북 세력과 결별하는 기회를 이제 달라. 반운동권 내 역사관을 우리가 설거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함은경, 민경우, 주대환 등등 588명의 주사파들이 당일날 종북 세력과 결별하는 기회를 달라고 했고 반대한민국 운동권 역사관을 설거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에서 단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까? 네, 우리 박수미 최고. 아니, 네, 저는 일본에 대해서 항상 이 윤석열 정부나 여당 측에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뭐 가치로 맺어지는 자유동맹의 일환이고 뭐 지금 신냉전 체제에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껏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일본에 우리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네.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3자 변제안 같은 경우에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도 없는 우리가 그냥 셀프 배상해주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공식적으로 받지 못하고 뭐 기시다 총리 역시도 개인적인 마음을 표했을 뿐이지 정부의 공식 사과는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야 하는 것이고요.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완벽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속전속결 끝냈단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요. 우리 정부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굴욕 외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명언을 남겼죠. 일본이 물 반잔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반잔이 채워지기는커녕 일본한테 계속해서 뒤통수만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일본에서 뭐 했나요? 역사왜곡 교과서 편찬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뭐 했나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책임, 반성 이런 얘기하는 거 대신에 단체로 가가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파트너다라고 광복절에 그것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그런 이야기를 광복절에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간첩에 대한 얘기는 도저히 이게 네.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민주당에서 간첩을 옹호하거나 수호하거나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필요하다면 다 잡아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정원 얘기하시는데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국정원에서 그 기능을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합의가 자, 이루어진 게 비대위원님. 아니고요. 우리가 네 가지 주제가 있어서 요거는 이 주제는 요거는 좀 여기서 정리하고 아니, 요거는 정리하고 좀 죄송하지만 다음 주제로 자, 넘어가도록 요거는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또 독도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모든 정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대한민국 정권은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다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네. 아니 우리 정부에서 일어난 짧게 일이 아니라는 반박하시고. 게 네. 아니라 네, 항상 있었던 대통령이 일입니다. 항상 있지만 항상 일어난다고 해서 맞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짚어야죠. 잘못됐다고 짚어서 근데 윤석열 외교- 대통령이 짚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그래서- 요구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이 있었고요. 그때도 어떻게 했냐.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강력 조치했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건 광복절 경축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일본의 얘기 잘못을 드리는 지적하는 게요.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미래로 가자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 시계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한일 간의 천년의 역사를 38년에 우리 일본 침찰로 그냥 맞바꿀 수 없다고 아니 이미 윤석열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야말로 지금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일본에 대한 문제 미래로 가자는 거 좋은데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받지 못하고 미래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건 우리 국민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첫 번째 주제부터 우리 격렬하게 부딪혀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못 넘어갔는데 보여주시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석 의원이 실형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성향의 판사의 그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렸던 분이 재직 중에 이제 정치적 견해가 농후한 글들을 개인적 견해가 담은 글들을 SNS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자, 이 판사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행 비대위원. 이것은 이제 그 박병건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김명수 사법부 내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분들도 바로 반국가 세력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박병건 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 기고에서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자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모모 대학교 모모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예비 법조인들을 작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현직 판사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또한 자기는 민노당에서는 나를 수원 영통 지역의 최연소 당원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도 올렸습니다. 이러면은 판사하지 마셔야죠. 그러면은 그냥 민노당에 가서 당원 노릇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이분이 올린 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네. 이것은요. 김명수 사법부 체제 내에서의 법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요. 원래는 그 법원의 판사들을 선정을 할 적에 그 선후배 판사들의 평판
갖고 시스템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그래서 그 전에는 축적된 자료와 동료, 선후배 평가에 기반해서 중요 보직의 판사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법관들이 걸러졌었어요. 그래서 사무분담위원회라는 동료 판사들끼리의 이런 그 중요 판사들의 보직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었는데요. 법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취임 후에 아시다시피 우리법연구회, 인권연구회 이런 쪽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보직에 강제적으로 넣어서 시스템을 붕괴한 것 자체가 예견된 참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확정 판결을 그러니까 판결을 1심에서 받으셨으면 저는 반성부터 해야 마땅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본인은 항소하시겠다, 뭐 억울하다, 정치적 판결이다 하시지만 이분이 올린 글을 보면 가관입니다. 뭐 본인이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뭐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내피셜이라고 하죠. 그냥 본인 생각대로 쓰신 거예요. 이게 판결문에도 보면 이 정진석 씨에 대해서 이런 이례적으로 좀 엄중한 판단을 내린 근거로 이분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슨 인터뷰 기사를 보고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는 사실을 뭐 추정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드러났던 거는 이명박 대통령 측 변호인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정진석 의원한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주장이 완전히 기각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 생각대로 그냥 쓰신 거예요. 들은 말 주워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는 이렇게 판사의 신상을 털고 판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권 여당이 움직이는 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사회이고 그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독립과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 보면 뭐 고등학생 때 쓴 걸 가지고 노사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당에서요. 네. 저는 여당이 뭐 보수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이런 법치주의, 법적인 판결에 대한 존중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번 저기- 사건이 결국 그 법관이 어디까지 자기의 그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논란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 박병권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단 네. 말이에요. 제가 자, 물론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판사가 SNS를 잘 자제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올려야 된다는데 동의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거 자체가 판사 역시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번은 먼저 박성민 씨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뭐 중립성, 객관적인 독립성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판사의 책임 있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판사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 과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의 뭐 판사를 이념으로 갈라서 낙인 찍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 SNS 글만 보고 판사의 정치 성향을 예단하거나 확정짓는 행위를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는데 그분이 민주당 지지자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판사의 SNS 글을 보고 판사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을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고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전주의 의원님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거에 전주의 의원이 판사 시절에 그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판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좀 정진석 의원님과 비슷한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셔가지고 그 판결을 유죄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거액의 차명 계좌 발견됐다라고 말해서 실형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전주의 판사가 판결했던 근거가 피고인의 지위,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던 정황, 그다음에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는 이 세 가지 골자로 판결을 유죄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박병권 판사의 판결도 비슷한 법적인 논리를 가져갑니다. 박병권 판사의 그 판결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주의 의원님께 물어보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박성민 최고는
이 박 판사의 SNS 글에 드러난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판결은 옳은 거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좌표 찍기를 한다.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 이거 선수는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 소환될 때마다 검사도 수십 명을 좌표 찍게 했습니다. 정말 SNS에 말도 못하게 올리고요. 아니 검사들을 다 톡톡 털었어요. 누가 수사를 했는지. 아니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제발 검사 좌표 찍기 좀 하지 말라. 이거 선수인 데는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당에서는 이 네. SNS도 몰랐어요. 이것도 몰랐는데 왜냐하면 왜 몰랐냐. 이 사람이 다 싹 지웠어요. 판결 예. 내리기 전에. 계획범죄에 직전에 지운 것도 네, 아니지 않습니까? 직전에도 지우고 11일 날 판결 내고 바로 또 휴가가 버렸어요. 아니 몇 그리고 달 전에 이것은 뭐 정보 어떻게 삭제 해서 요청이나 이런 나왔냐? 것들은 저희가 과거에 자꾸 일어난 찍은 게 일이죠. 아니라요. 몇몇 언론 기자들이 캡처한 것들로 기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참 놀랍다. 어떻게 그 사람이 했었던 SNS가 이렇게 다 캡처가 돼 있나. 각 언론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나온 것들을 지금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내놓고 좌표 찍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적 근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주혜 의원이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린 건 맞습니다. 그분은 그럴 지위에 있었다고 봐요. 이번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박병권 판사가 내렸던 법적 근거는 이거였어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은 실형이 내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내렸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됐습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굉장히 범위가 축소가 돼요. 일반인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그래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거의 유죄 판결이 나오는 적이 지금까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다라고 치면요. 지금 권양숙 여사는요. 경호원도 받지 말아야 되고요. 연금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공인이 아닙니까? 이거가 저는- 말이 됩니까?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말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 공인이 아니십니까? 조은호 청장하고는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뭐가 전직 대통령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호를 해주고 그 가족까지 경호를 하고 자식까지 자녀들까지 경호를 해주고 연금이 나가는 겁니다. 아니 연금을 강조하실 게 아니고요. 연금 뭐 셀프로 받습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럼 법을 바꾸세요, 여당이. 법을 바꾸시면 되겠네요. 전직 대통령에 그리고 대한 저는 한 이율법에 가지 더 따라서 하는 말씀 많이 겁니다. 하셨으니까 네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판사 좌표 찍기의 뭐 원조 그러니까 법조인들 좌표 찍기의 원조가 민주당이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민주당 그렇게 욕하시면서 왜 똑같이 하십니까? 저희가 안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저희 당에서 안 했다니까요. 판사에 대해서 전직 네. 판사 출신인 전주의 원내대변인이 나와갖고 브리핑룸에서 네. 브리핑하는 게 어떻게 좌표찍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과거에도 뭐 그때 주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떤 판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다라고 얘기했다 그 가짜 뉴스라고 법원에서 정정해 준 적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그 제가 언급드렸던 피고인의 지위라는 거는요. 이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것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의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정보의 양이 비대했고 본인이 갖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간 거예요. 정진석 의원님도 4선 국회의원이고 청와대 근무하셨고요. 기자 출신으로 일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많이 소비가 됐고 사회적으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는 그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발언에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겁니다. 이것의 재판은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정진석 대한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을 하셔서 판단을 한 거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자가 공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린 네, 겁니다. 노무현 맞는 전 말을 한 것도 대통령을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고요. 이미 그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라고 쓴 그 갑자기 검사 이름 아시죠? 이미요. 그때 당시에 이인규 검사죠. 이인규 검사의 네. 책에도 있고요. 두 부부가 전 싸움했다는 그건 건요. 되게 이미 비겁하다고 여러 군데요.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에 굉장히 많이 그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이인규 네. 전 검사가 한 책에도 자, 있고요. 저 많이 있고요. 김행규 그러면 의원님. 공인이 아니면 말씀을 좀 전직 들어주시죠. 대통령에 대한 앵커님이 이유부터 애타게 받지 쳐다보고 말아야 계십니다.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여기서는 좀 줄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하면서 최수근 상병,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정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가 필요했고 그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외압이냐 항명이냐 이런 논란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자, 업무상 과실치사를 혐의를 이제 1사단장에게 적용을 하고 포함해서 8명에게 이제 적용하는 쪽으로 해서 장관에게 이제 결재 승인을 받고 이거를 이제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다시 국방부 수사본부가 이제 되가져와서 이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 개입 논란 의혹까지 번졌는데 이제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다는 게 이제 묘하게 논란이 된 원인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성민 최고. 저는 진상을 좀 낱낱하게 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네. 그리고 좀 누가 봐도 국방부에서 좀 무리하게 누군가의 책임을 축소시켜주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그 의혹 제기가 충분하게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누가 보면 박정훈 그 전 수사단장, 그러니까 대령님께서 누가 보면 혼자 그냥 보고서를 이첩한 줄 알겠어요. 근데 이분은 다 절차대로 했습니다. 네. 장관한테 다 보고했고요. 네. 사령관한테도 다 보고했고 절차에 따라서 내용 보고 드리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오후 4시에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해요. 이때 배석했던 참모진에게 의견을 국방부 장관은 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 결과인 것 같다라는 답을 들었고 직접 보고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고 이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나요? 저는 지금 보면 박정훈 대령을 무슨 마치 군 내에서 쿠데타 세력인 것처럼 치부를 하시는데 저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구명조끼 입히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 임 사단장이라는 분이 사실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진행시켰고 이 해병대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상부의 책임을 적시를 한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내에서 뭔가 그 법무관리관이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죄명 빼라, 혐의 사실 빼라, 혐의자 빼라 이렇게 5차례 전화했다는 건 명백한 외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국방위에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여당 소속의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여당 의원님들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전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도저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뿐이었는지 저는 정말 이 여당의 태도에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우리 김행 기자요. 그 최상병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애통해하고 특히 그때 최상병 아버님이 쓰신 편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최상병 영결식에 대통령께서 가셨죠. 민주당에서 단 한 분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상당히 놀랐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나 책임 있는 분이 올 줄 알았어요. 영결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고요. 분명히 31일 날 지난 31일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 법리 검토가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라서 법리가 검토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KBS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명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뭐를 감춥니까? 감출 것이 없어요. 동일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죠. 강서구청장인 김태우. 이분이 41건을 제보를 했습니다. 공익신고를 했어요.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신고자로 권익위에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건을 갖다가 비밀 유지법 공무상 비밀 유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받아서 구청장을 띄었습니다. 이때 김태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태우 당시 감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공익 광고를 하면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당시에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수사기관 권익위뿐이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과 권익위를 믿지 못해서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믿지 못해서 내가 언론에 먼저 얘기했다. 이거 갖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아서 이번에 구청장 빠띠 떴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공익 제보도 군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첩 지시를 법리 검토 때문에 잠시 보류하라고 한 것을 갖고 KBS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되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김태우 구청장 빠찌 띈 것에 대해서 집행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호해 줘야지 돼요. 이거 있을 수 없는 항명운동입니다. 항명 사태입니다. 네, 자 네. 이제 군사법원법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제 군에서 의문사 사건이나 사망 사고가 이제 축소되거나 은폐된 경우가 많아서 외부인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지금 기사를 보니까 1사단장 포함해서 업무상 과실 혐의 적용하는 쪽으로 조사 결과 재검토를 마쳤다고 해요. 다음 주에 네, 이제 다 경찰에 했죠. 넘긴다고 네, 합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야가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서로 크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박 대령이 그 최상병 사망의 과실 책임 범인을 자의적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외압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진술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허위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일부씩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조건 특검하자고 하는데 어저께 또 그 전라북도 새만금 그거는 또 하지 말아야 된다. 전라북도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편의적으로 하는데요. 군대 내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했으면요, 그걸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 광훈인가? 이분이 박정훈 대령께서 말씀하신 네. 분들도 지금 다 수사 대상에 포함돼서 경찰로 다 이첩이 됐어요. 그런데 지시를 어긴 것이 항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유가족들에게까지 설명이 다 이미 끝난 사안이었고 수사 결과 보고서에 그 적시된 그 혐의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을 갑자기 이제 축소하려는 듯한 이제 군 수뇌부의 움직임에 저는 박정훈 대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도 짚어주셨듯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는 군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 검경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첩하는 것 역시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심지어 그 전날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상황에서 명시적인 문서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본인들은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과정이 석연치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죠. 저는 더 이상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똑같이 압박을 가한 게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 그 김태우 씨한테 상당한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언론에 가서 다 폭로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아니 김태우 씨 네. 비위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시나요? 그분이 청와대로 보내달라고 한 건설업자와 유착해가지고 청탁하고 과기정통부 내에 사무관자리 신설해서 본인 셀프 승진하려고 했고 이런 비위들이 심지어 대검찰청 감사에서 비위 감찰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폭로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라는 그 선한 의도보다는 공익신고자보다는 본인의 감찰이 들어가니까 본인의 비위 혐의가 나게 되니까 본인이 좀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질적으로 폭로를 했다라고 보는 그게 거지 아니고요. 않습니까? 이분이 41건을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국 그리고 청와대가 하명 수사했다고 의혹받고 있는 황운하 부정선거
부정선거 등등 너무나 많은 사건을 폭로하니까 감찰 지시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여하튼 그때 제일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언론에 먼저 폭로했다고 해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네. 겁니다. 자, 동일한 사건이라는 비슷한 사건이라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동일하진 않죠.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일게요. 이게 이제 두 분이 뭐 격렬한 토론 좋습니다. 이제 김태우 뭐 조국까지 불길이 옮겨 붙었는데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잼버리 대회가 이제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면서 국민 자존심이 많이 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여태 모든 국제 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 왔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정쟁으로 이제 비화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뭐 제가 볼 때는 전현직 정권,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정 부분 다 책임이 이렇게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빚은 참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 이제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결국은 집행기관인 전라북도의 책임 아니냐. 그래서 국회 행안위가 결국은 열렸는데 김관영 지사 출석 여부로 26분 만에 파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내탁 공방인데 이거 누구가 정말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김행비 대리님. 누구 책임이 큰 겁니까? 감사원에서 네. 전라북도 부원뿐만이 아니라 다 발표를 했어요. 행안부, 여가부, 문화체육부까지 다 감찰 들어가겠다고 해서 감사 1, 2, 3국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전 정부의 잘못도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 탓 내 탓이 아니고요. 이것을 무슨 뭐 일부에서는 뭐 전라도 핍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쓰여진 부분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것이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1년째 8월 달에 유치하신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5년 동안 기반 시설을 확충했어야 되는데 37%뿐이 확충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187억 인가 기반 시설에 쓰여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져야지 될 것 같고요. 여가부 같은 경우에 주무부처로서 당시에 뭐 야영장 캠프라든가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실이 밝혀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해야지 되고 감찰 수사까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박승민 최고요. 저도 이제 잼버리 사태의 진상을 좀 낱낱이 규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사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국민들 굉장히 노심초사했었고 사실 우리나라는 올림픽도 치러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행사 사실 잼버리 사태는 그에 비하면 그렇게 큰 행사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국제적인 행사를 이 정도까지 제대로 못 치러내고 실패작으로 끝내게 된 데에는 분명히 이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저는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 뭐 필요하다면 지자체 역시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북도로만 전북 일변도 책임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여당이 너무 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일단 법상으로요. 특별법상 여가부가 주무부처라는 사실은 자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여가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에서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비해서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전북도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훨씬 더 비중이 쏠리게 되면서 이게 여성가족부 장관의 책임을 묻게 되면 결국에 정부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희석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싶고 사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위생 폭염 대책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이 부분이 여가부와 조직위원회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임과 동시에 총 사업비로 쓰였던 1,171억 중에서 1,015억은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전 정부 현 정부를 나누는 일이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잼버리 운영 미숙 관련해서 한 기자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준비한 행사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 사건의 불씨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진상을 좀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행안위가 파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파행되는 과정에서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거부한 것처럼 말씀을 여당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합의해서 전북지사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래 행안위가 열리기로 했던 목적인 침수 대책, 그러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이것을 전북지사 출석이 없으면 우리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파행시킨 건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습관성 파행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김영필 의원. 국회의 습관성 파행은 사실 뭐 여야가 구분이 없어요. 야당도 똑같이 습관성 파행을 필요할 때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그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도 필요한 관계장관을 다 부르겠다. 그러니까 같이 부르자. 지금 잼버리 사태 때문에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니까 부르자 증인으로 했어요. 국회의 증인은 오전에 부르면 오후에라도 출석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르자고 했는데 그날 부를 수 없다고 해서 파행이 된 거고요. 또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의 맨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공동 집행위원장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이분은 지금 뭐 그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내 돈봉투 사건으로. 그분하고 그 민주당 출신의 여가부 장관이 지난 5년 내내 집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때는 공동위원장이 딱 두 분뿐이 없었어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이정옥 여가부 장관, 정영애 여가부 장관 등등 민주당 출신의 여가부 장관이 지난 5년 내내 집행을 결정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김영석 장관이 똑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여가부 장관을 면제 주려고 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감사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까지 다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협조해서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자,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작년 3월 7일 날 선거 이틀 전에 이거 도저히 준비가 안 돼 있다.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다. 25%도 됐을까 말까다. 그러니까 1년 연기하자. 세계 스포츠 스카웃 연맹에 얘기하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하자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김윤덕 민주당 위원장과 정영애 당시의 여가부 장관, 민주당 출신의 여가부 장관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때 스톱만 했어도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송하진 전 지사께서 현장에 가고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김윤동 공동위원장이 정권 바뀌고 그만뒀어도 우리가 이렇게 곤란한 지경엔 이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정말 네. 안타깝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846억이 쓰여지면서 지금 이번 그 부지 이걸 확정한 것, 그래서 매립한 것에 지금 책임을 찾고 있는 것이 키라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를 이거 농지로 바꿔갖고 1,846억을 넣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대회장을 바꿉니까? 언제 바꿨냐? 2017년 12월 6일 날 이낙연 전 총리가 바꿨어요. 왜 바꿨냐? 농지 자금 쓰려고. 그래서 1,846억 써서 매립하고 그다음에 다시 관광 레저 용지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그거 팔아서 돈 받아서 농어촌 진흥기금에 다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편법을 쓴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같은 동일한 날 2017년 12월 6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자리를 LPGA, PGA 유치하는 골프장으로 쓰자고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일날 이낙연 총리는 이것을 농업용지로 바꿔갖고 농업기금 써서 1,846억을 넣자고 해놓고 매립 시설도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엉터리 물이 다 새는 그런 그 용지에 야영 텐트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민주당은 그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 여기에 LPGA, PGA를 유치하겠다고 골프장 건설, 관광 레저 건설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거기까지. 이율배반적인 것이 지금 속속 나오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 우리 감사 박성민 뭐 최고. 하시면 예. 뭐 하세요. 하시면 음. 좋고요. 하셔서 이제 책임자 다 묻고 전화하면 좋겠고. 사실 근데 이 잼버리 사태에서요 문제가 된 게 뭐 부지 문제 이런 것도 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1차원적인 문제들이에요. 말하기 부끄러울 네. 만큼이요. 위생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화장실이 더러워서 잼버리 대원들이 못 쓰겠다라고 뛰쳐나갈 지경이었다고 해요. 화장실 위생은 그렇다면 왜 그 모양이었는지, 왜 상한계라는 보급이 되었는지, 네. 폭염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라고 있었는지, 네. 공동조직위원장으로까지 위촉해서 몸집 키운 거는 이 정부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결국에는 저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네.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여가부와 조직위원회의 업무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로서 여가부가 무슨 역할을 했으며 이런 1차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비를 못할 만큼 꼼꼼하게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여가부 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난 국정감사, 2022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 부족의 문제를 우리 당 이원택 의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네. 준비 잘 되고 있다. 걱정하시는 일 없을 거다. 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탓할 거면 그때 하셨어야죠. 문재인 정부가 안 해놔서 내가 너무 힘들다. 뭐 또는 전북도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같이 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셨는데요. 그 시점도 지금 와서 보니까 황당한 것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가부 장관이 당시에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여러 대책의 부족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의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정부 자체에서 누구 하나 내 탓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게 자, 이제 아니고요. 마무리해야 될 우리-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30초씩만 시간 드릴게요. 우리 당은 음. 여가부, 문체부, 행안부까지 다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도 여기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작년 22년 7월 19일 날 여가부 장관에게 이원택 의원이 물어봤죠. 그때 제대로 대처 못한 거 네. 이거 분명히 처벌받아야 됐는데요. 네. 더 놀라운 것은 23년 올해 2월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공동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제77차 유엔 총회에 가서 유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홍보에 한국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근데 김윤덕 네. 공동위원장은 어디 계신지 네. 모르겠어요.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30초 정도 하십시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고는 정부가 치고 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 상태가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다. 이 정부에서 권력만 누리려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난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